자, 555페이지 갑니다. 칠판을 지워버렸는데요. 지우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했죠. 그 내용을 이제 똑바로 쓴 거예요. 첫 번째 1번 지역 경제 분석이 돼 있죠. 예, 타이틀에 밑줄하시고 개념 갑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니은도 중요합니다. 고용, 인구, 소득이 보입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고용, 인구, 소득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러니까 판교 지역에 IT 산업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지요. 고용 창출, 인구 유입이 있다. 그럼 아파트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두 장 넘기세요. 두 장 넘기시면 55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시장 분석이 보입니까? 예. 자, 시장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지역의 포인트 동그라미 치고요.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포인트가 어디래요? 시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부동산이 속한 근린 지역 동그라미 치고요. 근린 지역의 수요 공급 상황과 다음 줄에 개발 부동산이 입지할 위치 부지 분석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린 지역 분석과 입지 부지를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다. 동그라미 디귿을 가세요. 디귿. 부동산 시장 지역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당근 달라지죠. 그렇습니까? 동일한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 사회, 법적 등등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달라지더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 제 책이가요. 3번 시장성 분석합니다. 간신배 같습니까? 시장성 분석합니다. 자, 시장성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상황에서 매매, 임대란 말이 나오죠.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출된 문제예요. 이 정의를 시장 분석이라고 낸 적도 있습니다. 기출된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읽으신 부분도 시장 분석이 됐죠. 광의의 시장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무엇이다? 시장성 분석입니다. 내려가서요. 디귿 갑니다. 즉 개발 사업이 아까 봤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흡수율이 높고 흡수 기간이 짧을수록 시장성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구분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시장 분석은 시장 지역의 상황을 보는 것이고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분석 이후에 시장성 분석하는 거죠. 용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왼쪽에 가서요. 공실률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흡수율을 예상 분양률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령 흡수율이 80%라고 하면 흡수되지 않을 비율 몇 프로? 20%. 즉 분양되지 않을 비율을 공실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인데요? 100%죠. 두 개 더하면 아니에요? 흡수율이 70%면 공실률이 몇 프로다? 30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공실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실률의 정의 공실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공간 중에 비어있는 공간이죠. 공실률이란 전체 공간 중에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공실률이다.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 가령 100실인데 이 중에 50실이 비어있다고 하면 공실률 몇 프로다? 50%다. 그럼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12개월이죠. 12개월 중에 6개월이 비어있으면 공실률 몇 프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란 비어있는 공간이나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공실률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 활용된단 말입니다. 왼쪽 볼게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핵심 사항으로 분양 임대 공간이 실제로
자, 매수인 임차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물었어요. 공실률이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 동그라미 치고 비어 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더라.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임대업자나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공실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죠.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밑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줄에 세 번째 줄에 가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계약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찾았어요? 보조단 보고 있어도 보조단에 그러니까 6개월 단위라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까지가 아까 광의의 시장 분석이었죠. 그럼 4번부터가 뭐예요 이제?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동그라미 4번 타당성 돼 있죠. 그걸 또 뭐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재무적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은 뭐라고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쓰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누굽니까? 돈 되는 사람이에요. 돈 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뭐라고 한다? 타당성 분석 혹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다. 자, 근데 그게 장래 수익이라 했잖아요. 장래 수익이니까 현재 가치화하는 거 5번 뭐라고 한다? 투자 분석.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맨 밑에 있네요. 그래서 순환권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을 활용하는 게 투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서요. 자, 박스로 봅시다. 아까 제가 판사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왼쪽부터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해서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이 자료를 넘겨주면 자료 가지고 수익성 평가하고 최종 투자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성 분석이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하고?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 뭐 하고? 시장 분석. 동그라미 1, 2, 3대 있죠. 순서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 하고? 시장성 분석하고. 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투자 분석으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냥 앞글자 따서 올라하지 말고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세 번째 뭐예요? 시장성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지 알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시적인 지역 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판교 지역 일대의 수요와 공급 상황. 내가 파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것이고 여기까지 흡수율이었죠. 그럼 다음에 그럼 얼마나 수익이 되겠는가? 재무적 타당성. 마지막에 뭐 한다? 투자 분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출제자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만 잡고 가시고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나중에 그걸 따라서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지금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쓸 데도 없는데 시험 내는 머리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수업 계획을 지금 할 거가 나중에 할 거 제가 구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 게 있고 8, 9월에 정리할 거 있고 5, 6월 달에 완성할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짜서 제가 수업을 들어오고 있으니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 아시겠죠? 다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론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하라고 해서 개론이에요. 대충 하세요. 대충 하시되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있잖아요. 복습 좀 해주세요. 귀가 안 뚫려요 하는 것은 좀 들어서 반복해서 유지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을 완료했고요. 한 장 넘기세요. 이제 한 장을 넘기면 561페이지 동그라미 6번 타이틀에 밑줄 갑니다. 민간의 개발 방식 유효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작년에 또 물어봤습니다. 2년 연속 나왔습니다. 또 물어볼 겁니다. 개발 방식의 유형을 공부합니다. 자, 개발 사업의 정의는 제가 했어요. 조금 전에 토지를 확보해서 자금 조달하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 임대하는 전 과정을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토지 소유자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땅 주인이 내가 땅 대서 내가 돈 조달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오늘 누구라 그랬어요? 개발업자라 그랬죠. 개발업자가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방식을
편의상 지주 공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뭐예요? 땅 주인.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주 공동 방식이다. 그러면 소유자 혼자 하는 것은 자력 개발 사업,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차후에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혼자 하면 잘하면 대박, 안 되면 족박. 그럼 위험이 크죠. 그럼 지주 공동 방식이 소유자한 자력 개발 방식보다는 위험을 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더 안전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부터 보고 갑시다. 맨 위에 지주 공동 사업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땅 주인은 토지를 제공하면 되죠. 끊고 그럼 개발업자는 경험을 제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지주 공동 사업의 장점으로 위험을 서로 뭐 할 수 있다. 분산 동그라미 치고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끊고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 방식은 위험이 큰 만큼 기대 수익도 큰 편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괄호 1번부터가 지주 공동 방식입니다. 첫 번째 갑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 나오죠.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표현도 쓰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위탁 방식이다. 그럼 읽어내면 됩니다. 개발 사업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맡긴답니다. 맡겨요. 자, 그럼 등장인물이 제가 둘이 몇 명 있잖아요. 누구? 소유자와 개발업자입니다. 자, 이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뭐 한다? 맡긴다.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그러니까 써져 있어요. 사업만 맡기는 겁니다. 사업만. 여러분 책에다 이렇게 쓰세요. 만 쓰세요. 만. 사업만 맡기는 방식입니다. 개발 사업만 개발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럼 사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쓸 거 아니고요. 시공, 완공 이후에 관리, 운영에 일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사업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 필요한 돈은 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 당신은 일만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업 수탁 방식에서의 주체는 누구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맡기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돈 누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일만 대행한다. 업무만 대행한다.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개발업자에 너에게 너는 일만 뒤지게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뒤지게는 뭐예요? 매우 많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업자 얼마나 하고요? 일만 하라고요. 일만 대행한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운영 성과는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개발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업무 대행하고 수수료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낼 때는 그 설명을 다 안 해줘요. 이런 식입니다.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만 맡기는 방식. 토지 소유자 명의로 토지 소유자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이익이 모두 귀속이 됐으니까 개발 지분 공유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사업 수탁 방식은 기획, 설계, 완공, 관리, 운영 이거 다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사업 실시 전반을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수탁, 위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업자는 그러면 업무 대행한다 그랬죠. 대행 수수료 끊고 사업 전반이 누구 명의로? 소유자 명의로. 즉 괄호 열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주체 쓰겠습니다. 밑에 있네요. 그러니까 사업 수탁방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2번 개발 자금의 조달과 변제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고 언급했던 것처럼 업무만 대행한다 했어요. 개발업자는. 3번 개발 사업의 운영 성과 모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귀속됨으로 끊고 개발 지분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을 대행하고 뭐 받는다?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잘 챙겨둘 필요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합니다. 토지 신탁 방식으로 갑니다. 답을 주고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보입니까? 토지가 보이죠. 토지가 신탁회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올게요. 등장인물 누구?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고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요. 본인의 토지를 누구에게 맡긴다? 신탁이 보이죠?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 자주 뭐 보시는 회사는 아닐 건데요. KB 부동산 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 생보부동산 신탁이라고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들어는 봤을 건데요. 내 인생과 무관한 회사들이라서 다 지나쳐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받아서 운용 관리하는 걸 부동산 신탁회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왜 맡겼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자 토지가 신탁돼 있죠. 누구에게? 신탁회사.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양자 간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5년을 체결했다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지요. 넘어갔으면 그러면 땅 주인이 이제 깃털 돼 버린 겁니다. 깃털이죠. 5년 안에 땅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결국은 누가 신탁회사가 개발 자금 조달,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그러면 개발의 성과는 소유자, 수익자에게 기속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방식도 역시 지분을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지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역시 신탁회사 수수료를 취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본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 읽어보세요. 공통점 업무를 맡겼죠. 맡겼잖아요. 수수료 문제 발생한다. 지분을 공유하지. 차이점 사업 소탕의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토지 신탁의 주체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우시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개발업자인데 사업만 넘어갔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방식은 둘 중에 사업수단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 그러면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사업수단 여유가 없으면 토지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니까 잘 정리해야 됩니다. 두 개 많이 물어봐요. 자, 1번 갑니다. 토지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괄호 열고 토지 소유자가 업무를 맡긴 거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면 수탁자라고 합니까? 위탁자입니다. 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업무를 받는 사람 뭐라고 한다? 수탁자다.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혼동될 수 있으니까 신탁회사 수탁사 하세요. 또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신탁회사가 뭐라고요? 수탁회사. 이것도 헷갈린다고 하신단 말이니까 업무를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 답을 해보세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 자금 관리는 수탁사가 담당한다. 오, 이렇게 물어요. 다시. 토지 신탁 방식에서 개발 자금 조달은 위탁자가 담당한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위탁자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맡기면 신탁회사 동그라미 치시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주체가 돼서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배경 말씀드렸어요. 개발할 자금 없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데 그럼 신탁회사는 소유자가 원하는 건물을 신축 등등 해서 관리 처분해서 실적 배당 비출 실적 배당한다는 얘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신탁 계약에 따라 매매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형식적이란 말이 보이죠. 물어봤어요.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다.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토지를 맡겼으면 땅 맡긴 증서 받아야 되죠. 땅 맡긴 증서를 수익증권이라 그래요. 그럼 수익증권을 교부하면 소유자가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정한 세 3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발급을 해줘서 하는 방식을 뭐다?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신탁 이런 일을 합니다. 한국토지신탁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그죠? 예전엔 공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보 부동산 신탁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 신탁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4번. 그래서 개발사업 이후 운영 성과는 소유자나 소유자가 정한 제3자의 누구에게 수익자에 기속이 되고, 역시 신탁회사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을 하더라. 역시 마찬가지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괄호 3번 갑니다.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는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교환에 동그라미였어요. 교환에다가 해석을 하면 투자 비율입니다. 투자 비율, 출자 비율에 따라서 교환의 의미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일단 지분을 공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등장 칠판 볼게요. 등장인물 누구 나와야 돼요?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는 본인의 토지를 제공하면 되고, 또 누구 나와야 돼요? 개발업자. 그럼 개발업자가 자금을 제공해서 건물을 올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 가격이 6억, 공사비가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투자 비율이 6대 4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분을 예를 들어 6대 4의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을 등가 뭐라고 한다고요? 교환 방식이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이 방식을 쓰면 건축비 부담 없죠. 땅만 제공해서 건축비 부담 없이 건물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 됩니까? 그럼 개발업자는 좋은 게 뭐예요? 땅을 사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건축비만 제공해서 일부를 또 구분 소유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을 안 해줘요. 이런 식이에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 지분을 공유함으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교환이 무슨 말이라고요? 지분을 뭐 한다? 공유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등가 교환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바꿔요. 이 표현을 쓸 거 없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옆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소유자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줘야 되죠.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4억을 물건으로 변제한다고 해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출제자는 이렇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내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공사를 발주했지요. 공사비 4억을 뭘로? 물건의 일부로 변제하기 때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신도시 개발하고 어지간한 상가 건물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상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땅 주인 혼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 기획을 하신 분이 개발업자라 그랬죠. 이 개발업자 업무를 중개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가 땅 주인 꼬셔오고 땅 주인 땅밖에 없고 그럼 공사하는 사람 건설회사 꼬셔오고 그럼 돈 되는 사람 전주 꼬셔와서 기획해서 상가 올립니다. 그럼 받아간 수수료가 보통은 8천만 원 이렇씩이에요. 이게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이것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인맥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런 걸 잘 기획을 하더라도 큰 돈을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분들은 좀 벅찹니다. 판이 이게 거칠어요. 칼이 왔다 갔다 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남성분들 이런 걸 많이 좀 하신다 그럽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왼쪽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보충 보세요. 소유자가 건설공사에 도급이 무슨 말입니까? 공사를 맡긴단 말입니다. 용어 알아야 돼. 도급을 주다라고 하죠. 공사를 맡기는 건데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하는 방식이 됐었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현금으로 중에 뭘로 준다?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현재이기 때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씁니다. 3번 각기 본당 가서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위에 끊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제공해서 시행하고 자금의 투입 비율, 출자 비율에 따라서 지분을 뭐 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표현이었고 2번 질문. 금방 봤던 것처럼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소유자는 개발 자금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지요. 4번. 개발업자는 땅 살 필요 있다 없다.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건축비만 부담해서 개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더라. 말 됩니까? 여기 세 개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또 이 세 가지가 정답을 갈라요. 나머지는 깔아주는 지문입니다. 거의 깔아주는 지문이고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등장인물이 소유자하고 누구다? 개발업자다. 사업만 넘겼어요. 누가? 소유자가 누구에게? 개발업자. 자, 우스갯소리로 개발업자 너는 뒤지게 일만 하세요. 돈 누가 된다고요?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 업무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있죠. 지분 공유하지 않더라.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어요? 땅 주인이 개털이래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 신탁회사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시 수익 넘어갔지요. 지분 공유하지. 수수료 문제 발생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은 수수료 문제가 있죠. 그럼 소유자가 수수료 문제를 아끼기 위해서는 등가 교환 방식. 토지 소유자는 땅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축비 부담해서 출자 지분대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쓴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 그러면 작년에도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또 봅시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 있습니다. 위에 보고 계신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분양금 지급형 같은 말 아니죠. 읽어볼게요. 또 소유자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뭘로 준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미 장래 들어오는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5번 볼게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끊고 공사비 지급을 뭘로요? 장래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혹은 바꿔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을 지금 편하게 보시되 여러분이 빨리 정리할 건 세 가지예요. 사업 수탁, 토지 신탁, 등가 교환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나머지 차후에 볼 거고요. 8번 보세요. 8번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는 뭐예요?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 위에 본인이 돈 대에서 사업하는 방식이 뭐다? 자체 개발, 자립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쉽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이 방식이 좋겠죠. 문제점 이미 했습니다. 위험이 크다. 위기 관리 능력 요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볼게요. 자체 개발은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사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자금 끌어와서 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번, 3번 물어봤어요.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더 적합하다. 그렇습니까? 다음 줄에 이익이 모두 누구의 몫으로? 소유자 몫이 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도 뭐하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4번 단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 관리 능력 요구가 되죠. 그렇습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틀려버리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나머지는 깔아주는 지문이고 사업 수탁, 토지 신탁, 등가 교환 방식은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표를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붙어봐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왼쪽에 보시면 4번 넘기지 말고요. 4번에 가면 신차지 방식 있죠?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차지가 무슨 말입니까? 땅지, 땅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새로운이란 말이니까요. 이제 풀었으면 토지 임차 방식입니다.
땅을 빌려서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차지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등장인물 나옵시다. 등장인물 누구? 토지 소유자. 또 누구?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제가 기획사라 했죠. 개발업자가 꽃입니다. 땅 주인님, 땅 좀 저희에게 빌려주시죠. 그럼 꽃입니다. 이놈아, 그럼 땅 빌려주면 나한테 뭐 줄 건데 빌려주시면 지대 드릴게요.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두 주체 간에 차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땅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제 물어볼 건 뭐냐면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지요. 아무런 수익이 없어요. 개발업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땅을 빌려와서요. 건물을 올리고 요거 임대차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 시점에서는 아무런 수익이 없지요. 그럼 줄 게 없는 겁니다. 개발업자는 개털이에요. 기획사라 했으니까 소유자에게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지 계약 기간 중에는 이제 땅 빌려와서 건물 올라갔죠. 건물에서 뭐가 나온다? 임대료 수익. 그럼 임대료 수익 크는 거로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될 때는 5년 말이 되었으면 땅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땅 반환해야 되죠. 토지는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요? 뽀개버릴까요?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발업자는 임대료 수익 관심 없어요. 임대료 수익은 누구에게 주고? 땅 주인 주고. 임대가 되면 건물 가격이 오르겠죠. 이거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매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다? 차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딱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하단 말입니다. 자 다시 개발업자는 땅 빌려주시면 우리가 건물 올려서 임대사업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은 드릴게요. 누구에게? 땅 주인에게. 그럼 개발업자 가져갈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하겠단 말이에요? 건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당신이 사가든지 삼자한테 양도할 생각으로 하는 방식이 뭐란 말입니까? 차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으니 권리금, 보증금 주지도 받지도 않더라. 기간 중에는 건물 임대가 됐죠. 그렇습니까? 임대가 되면 뭘 지급하고 지대를 지불하고 차지 계약이 종료되면 토지는 원래대로 뭐하고 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했어요. 신차지 방식에서 차지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은 무상으로 반환한다.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배경을 아시란 말입니다. 개발업자가 차지 방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니고 건물의 매각 차익 획득 목적이 되겠단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4번 가서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차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이 없지요. 그러니까 권리금, 보증금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2번 기간 중에는 완공된 건물의 임대 수익 근거로 소유자에게 뭘 주고 지대를 주고 땅 빌린 대가. 3번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 토지는 무상으로 뭐가 되고 반환 끊고 건물은 소유자 혹은 3자에게 뭐한다? 양도하더라. 4번 개발업자가 건물의 임대 수익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매각 차익 획득에 맞추는 방식이 신차지 방식입니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얘기가 왜 불편하냐면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거 뭐냐면 일본에서 물고 놓은 표현입니다. 이 부동산 학이 처음에 초대학자 일본에서 공부를 해요. 일본 가서 1대학자들이. 그리고 한참 지나서 2대학자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은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 표현을 뭐라고 쓴다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다.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표현도 써요. 사업 수탁 사업 위탁 방식의 표현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두세 문제 범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차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풀어야 되죠. 지난주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X.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가 뭐다? 비례 관계였다. 의미가 뭡니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즉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이 크면 위험도 그만큼 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2번, 3번 다 맞는 얘기죠. 3번 볼게요. 2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라 그랬죠. 근데 A보다 B의 편차가 더 크다면 당연히 뭘 편차가 작은 A를 선택한다. 이 3번이 뭡니까? 지배 원리죠. 지배 원리. 그렇습니까? 그럼 그 A를 뭐라고 읽었어요? 지난주에? 그 A를 뭐라고 하냐고요? 다시 그 A를 뭐라 그래요? A라고 하지 뭐라고 하더니 지배 원리를 통해 선택된 A 투자 대안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 A를 뭐라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B는 뭐라 그래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총각한테 아가씨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줌마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했어요. 4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연결한 선이죠. 동의어로 전선 투자선이었습니다. 5번 최적 포트폴리오 핵심은 어디예요? 접점이죠.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1번만 틀렸습니다. 거기는 6번 X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가 많이 나갔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 대출 금리 높아진다고 해야 되죠. 8번 X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으면 더 달라 할 수 없죠.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이 된다. 10번 X 변동금리에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으면 이자율 변동이 말이 바뀌었죠.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더 많이 전가된다. 그렇습니까? 잘 보셔야 돼. 13번 X 점증 상환 대출은 초기에는 상환 부담이 적지요. 체증식이니까 젊은 층에 적합하다. 그래서 상환 부담이 가장 적은 게 체증식, 다음이 원리금, 다음이 원금이었습니다. 14번 X 유동화는 어디에서?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겠습니다. 16번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굳이 팔 필요 없죠.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해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팔아서 자금을 더 조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수업 안내할게요. 다음 주는 8편입니다. 평가론 할 건데요. 미리 마음을 좀 비우고 오세요. 네. 감정평가로는 마음 비우시라는 얘기가 좀 공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기초이론하고요. 시간이 되면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 8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맥시멈 6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 건데 반타작이니까 절반이니까 다음 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되 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주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